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방산의 도약을 계기로 방산 선진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도 군대를 간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방위 산업을 또 연계해서 키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분명한 것은 방위 산업을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위 산업 선진국 수준에 우리보다 먼저 도달했다, 도달한 국가다라는 걸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증거로서 살펴보면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점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점유율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2.3%입니다. 우리나라가 2.4%거든요. 네. 0.1% 차이로 저희가 9위를 했고 네. 이스라엘이 10위를 했습니다. 좌우를 겨룰 수가 없네요. 네. 예. 네. 그런데 2013년도부터 17년, 그러니까 5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2.6%였습니다. 우리보다 높았네요. 높았죠. 네. 우리는 1.3%였습니다. 우리보다 2배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잘했네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빨리 발전한 네, 거죠. 우리가 빨리 잘했네요. 빨리 발전한 네. 거지만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보다 2배였다는 걸 네. 먼저 생각할 필요가 네. 있고요. 2010년대 수출, 방산 수출액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6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2배 내지 3배를 수출하는 나라죠. 네. 그리고 2022년도가 사실은 이렇게 변곡점이 된 겁니다. 2022년도에 이스라엘도 한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수출해서 최대 수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72억 달러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단 한 해 년도만 보면 우리가 확 추월한 거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어쨌든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달성했으면 잘한 건데 우리도 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네. 우리는 아주 그 도약적으로 네. 수출액이 늘어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도 꽤 많이 늘어났는데 네. 우리가 파격적으로 사실은 네. 늘어난 거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전쟁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방산 수출 품목도 늘리고 네. 지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재래식 무기, 뭐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우리 이렇게 잘한다. 또 이게 또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하죠. 네. 현존하는 위협을 상대로 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방위 산업을 육성했고요. 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주기적으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실전을 경험한 국가죠. 중동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1차, 네. 2차, 3차, 4차 중동 네. 전쟁, 레바논 전쟁,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대테러 전쟁 계속 실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전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렇죠. 그런 교훈들이 이제 무기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네.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런 측면에서 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방위 산업 업체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예. 좀 전 세계적으로 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제 방위 산업을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네.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방산 기업이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80여 개, 90여 개 정도 되고요. 꽤 많은 국가 네. 그 방산 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방산 수출이 이스라엘은 한 70% 생산품의 한 70%를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생산품의 한 15%에서 20% 정도 그 사이 정도만 수출이 가능한데 네. 이스라엘은 방산 매출액의 70% 이상이 매출액 전체의 70%를 수출이 차지합니다. 네. 굉장히 좀 이게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과학기술 수준, 국방과학기술 수준도 83점으로서 우리나라의 79점보다 더 높습니다. 네. 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7위, 우리는 9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방위 산업의 베이스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 네. 것이고요.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중에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비트사인데요. 네. 이게 엘비트가 결국은 세계 방산 100대 기업의 순위로만 20위권 정도 되고요. 네. 연간 한 5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합니다. 주요 이제 전자장비, 광학장비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요. 네. 두 번째는 IAI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세계 한 30위권, 한 40억 불 정도를 수출하는데 저희가 이 회사로부터 도입한 게 헤론, 뭐 서처 이런 네. 무인기를 저희가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인기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라파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한 50위권, 그리고 뭐 한 3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미사일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저희가 서북도서에 스파이크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렇게 네. 뉴스를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스파이크 미사일이 이 라파엘에서 생산된 미사일입니다. 네. 그래서 꽤 그래도 탄탄한 방위사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100대 방산 기업 중에도 꽤 내실 있는 방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100대 방산 기업 안에 포함된 기업이 어디? 현재 한 3개 정도 되죠. 네. 전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카이, 그다음에 이제 LIG 뭐 이런 기업들이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3개, 우리도 3개. 세 개. 뭐 이제 수치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예. 뭐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군요. 그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적어도 한 서너 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구조를 방위산업을 잘 발전시켰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100대 방산 기업에 이렇게 3개 업체가 들어간 게 불과 뭐 5년 내지 10년 이내입니다. 네. 예,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네. 방산 기업들이 육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뭐 글로리 네. 한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를 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기를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국방과학기술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또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방위 산업의 특징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실전 경험이 반영돼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제일 처음 만들어서 전장터에서 활용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정찰용 무인기를 처음 만든 계기가 됐던 게 3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이 이렇게 대치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찰기를 보내거나 특공대를 보내면은 이게 자꾸 피해가 발생하니까 네. 피해 없이 한번 정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쪽 지역에 배치된 정보장교가 TV를 보다가 미국의 어떤 그 유태인 가정에서 유태인 이제 축제일에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모형 비행기를 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정찰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네. 거죠. 그래서 그 모형 비행기에 가져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 리모트 컨트롤러 날려보내는 겁니다. 상당히 재래식.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걸 보니까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979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무인기가 스카우트라는 무인기입니다. 네. 그래서 82년도 레바논과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써봤죠. 네.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보고 저거 효과가 있겠네? 역으로 미국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그거 우리한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서 파이오니어라는 무인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걸프 전쟁에서 네. 활약을 하면서 무인기가 세계적으로 확 확산이 된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폭 무인기도 사실 이스라엘이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피라는 자폭 무인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인기를 발사해서 한 100km나 150km 적의 지역에 들어가서 선회를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선회를 하다가 저기 레이더를 딱 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파를 역으로 따라가서 자폭을 해버립니다. 레이더를 따라가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무기체계를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서 실쟁 운영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전차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소형 미사일을. 네.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장착해서 실전에 사용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실전이 진짜 무섭네요. 무섭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방어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제일 처음 실용화한 것도 이스라엘이고 네. 지금 그 능동방어 체계를 미국 그다음에 M1A2 그 저기 전차 뭐 네. 레오파드 전차 다 그걸 장착하는 추세로 네. 가고 있고 심지어는 장갑차에도 그걸 장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적의 로켓을 요격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그러니까 아이언돔이라고 흔히 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하면 그렇죠. 아이언돔이 가장 이제, 그렇죠. 네, 알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제일 처음 개발한 네. 국가가 이스라엘.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그걸 또 실전에 써보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점점 탄탄해지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위협과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를 네. 만들고 실전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쌓고 교훈을 도출해서 반영하고 네. 이런 측면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만 네. 이런 무기 체계 발전 시스템은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무기를 만들어낸 이스라엘과 우리가 또 경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경쟁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뉴스에 많이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1월 달에 우리가 방산 수출 최대 규모 수출 성공했다 이렇게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온 게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청궁2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한 거거든요. 4조 원 규모였습니다. 네. 당시로 봐서는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무기 체계하고 사실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락 8라는 네. 그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 지대공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인도와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이 지대공 미사일 바락 8와 저희가 이제 청궁2가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경쟁에서 이겨서 수주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 성능도 사실은 뛰어났지만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저희가 군사 외교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어떤 이점도 있었고요. 또 뭐 맞춤형 수출 전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스라엘과 경쟁을 해서 이긴 것인데 이스라엘하고 경쟁하는 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아마 방산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어려움과 네.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오일머니라고 하는 자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방위 산업 자체에서도 중동의 문을 자꾸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그 시장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중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저기 베이스 캠프,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동이 이제 확대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동은 특이하게도 중동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국가가 있고요. 또 약간의 껄끄러운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할 때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전략적으로 잘 노려야 되는 거죠. 그 무기 수출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성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국가와 국가의 관계, 안보, 환경, 뭐 외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우호적인 국가와 또 비우호적인 국가 이런 게 구분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네. 그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 점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전이 없는 것이 좋긴 하지만 방위산업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협력을 하면 또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협력한 사례들도 있었나요?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KF-21 네. A사 레이더 개발, 뭐 능동 그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이게 이제 기계식 레이더를 이게 그 전자식 레이더로 바꾼 거거든요. 네. 디지털화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첨단의 고급 기술이죠. 미국도 안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 개발한 레이더거든요. 전투기에 장착하는데 이 과정에서 레이더 신호를 처리하는 이 CJ 부품을 만들 때
이스라엘의 엘타사와 기술 협력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을 국산화할 때는 우리가 다 자급자족해서 다 국산화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시제품을 만들 때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실은 협력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또 우리가 수출을 하려다가 사실은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T-50 고동훈련기 같은 경우. 원래는 이스라엘은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금이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해마다 한 30억 달러 내지 40억 달러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보 지원 명목으로. 근데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이제 무기 구매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수출한 전략은 뭐냐면 T-50이 미국과 지금 합작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미국으로 받은 안보 지원금을 가지고 이것을 구매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안보 지원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의 M346 그 고동 훈련기가 채택이 됐죠. 그런 부분들은 협력이나 방산 수출하려다가 잘 안 된 케이스에 해당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경쟁도 있고 네. 또 협력도 있고 이것이 네. 공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훈련기 시장을 통해서 예. 좀 이스라엘의 그 무기를 좀 수출해보자. 워낙 예. 다른 무기들은 잘 가지고 있으니까 훈련기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서 그렇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좀 잘 안 된 네,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 그 무기 시장에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면은 또 어떻게 우리가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최초 스탠스는 비군사적인 분야는 지원한다. 군사적인 분야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게 스탠스였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국의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중립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도 시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항공기로 보복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 어디를 공격했냐면 그 과정에서 이란의 민병대가 사망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은 시리아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은 시리아 지역의 기지를 공격하는데 주로 이제 이란의 일부 병력이나 기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자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전쟁이 길어지고 원래 시작되면서 이런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처음 바뀐 게 뭐냐면 포탄. 155mm 포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그 갑론을반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해서 그쪽 지역에 수십만 발의 탄약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한 30만 발 되는데요. 그걸 이스라엘 지역에서 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것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죠. 근데 이제 보낼 때 이스라엘한테 양해를 구했죠. 야, 이거 우크라이나로 보내겠다. 네. 이스라엘이 동의를 해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전자파를 통해서 요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네. 최근의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돔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분야는 중립을 유지하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바가 그만큼 강력해지고 네.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미국 혼자만으로 이제 이거를 타개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보니 우방국들의 점점 요구 사항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주는 이득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득.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계산해 본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방산 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무기체계 수출 종류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수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2022년도에 독일의 에로 3를 수출했는데요. 네. 이 규모가 8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그 다련장 로켓도 수출을 한 게 네. 지금 식별되고 있고요.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가 뭐냐면은 최근에 유럽 국가 한 2개 국가와 메르카바 전차를 수출하는 것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유럽까지 그렇습니다. 네, 시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군요. 그렇죠. 메르카바 전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에 수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워낙 전차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를 수입을 하고 또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T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메르카바 전차를 유럽 국가들 중에 2개 국가, 유럽 국가 중에 2개 국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메르카바 전차의 첫 번째 수출 사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K2 전차와 경쟁하게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방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출 품목도 굉장히 다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참 거쳐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은 게 네. 독일하고도 경쟁을 호주에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해군 함정을 이제 그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만만치가 않고 맞습니다. 폴란드는 뭐 잘 되고 있지만 또 이거를 계속 가져오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유럽 시장으로 진출까지가 너무 이제 가는 길이 멀거든요. 이스라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경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경쟁은 불가피하고요. 네. 선의 경쟁을 해야 되겠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대공 미사일, 뭐 그다음에 다련장 로켓, 뭐 전차 이런 분야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네. 협력해야 될 분야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우주항공 분야, 네. 그다음에 사이버 분야, 인공지능 분야. 네. 이 분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에 도달해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이 흐름을 좌우할 굉장히 최첨단 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지 네.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인공지능 기술을 무인기에 적용한 것을 벌써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면서 네. 이런 경우입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드론에다가 이제 그보다 더 소형 자폭 드론을 한 서너 개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 비행해서 작전 지역에 날아가면은 거기서 또 이제 항공모함처럼 소형 드론이 분리가 돼서 네. 날아가서 적의 병사의 적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화기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 적의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조작자한테 신호를 보내죠. 그걸 보고 조작자는 여기서 자폭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 원격으로 자폭을 시키면 거기서 적의 병력을 살상할 수 있는 이런 네. 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벌써 선을 보였거든요. 네. 세계 최첨단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이제 병사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지금 국방혁신 4.0 이런 부분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주항공, 사이버,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는 이스라엘과 협력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력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좀 줄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이게 방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협력을 하자고 이스라엘에 요청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분야 좀 협력합시다 이렇게 요청하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이런 분야 좀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야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제조업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술과 우리의 어떤 방산 제조 능력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첨단 기술, 뭐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연구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네. 리스크를 또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전통적인 어떤 서방 국가의 우방이 될 그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된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방위 산업의 발전이 바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그런 어떤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방위 산업을 이렇게까지 따라잡고 비슷한 그 경지에 올라온 데에는 사실 그간의 많은 노력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또 까보고 거기서 또 기술을 또 따오고 이런 또 노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 그렇죠. 뇌를 좀 저희가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잘 노려서 그렇죠. 저희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독일을 알아봤고요. 네. 이제 이스라엘 알아봤지 네.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 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항상 경쟁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잘 관찰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 벤치마킹해야 될 점도 또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더 넓게 보면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지금의 그 화려한 영광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좀 미래를 보면서 가자라는 그렇죠. 말씀을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 이스라엘도 우리가 좀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